1592년 4월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선조는 전쟁 준비로 정신없는 와중에 엉덩이에 난 작은 부스럼 때문에 제대로 앉지도 못했어요. 고작 피부에 난 뾰루지 하나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웃긴 게 아닙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왕 27명 중 8명이 바로 이 뾰루지 때문에 죽었거든요. 전쟁터에서 죽은 왕보다 많아요. 적국의 칼도 아니고 신하의 독약도 아닌 고작 피부병 하나가 용상에 앉은 절대 권력자를 무릎 꿇렸습니다. 21세기 기준으로 보면 동네 병원에서 항생제 한 알로 해결될 문제가 조선에서는 왕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형 선고였던 거죠. 대체 종기가 뭐길래 이렇게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백성도 아닌 최고의 의료진을 거느린 왕들이 이 병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을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뒤져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등에 종기가 생겨 통증이 극심하다, 고름이 한 사발이나 나왔다, 살점이 썩어 들어간다, 이런 기록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똑같은 종기인데도 이름이 10가지가 넘어요. 등에 나면 등창, 목덜미에 나면 뇌저, 허벅지에 나면 부저, 엉덩이에 나면 좌둔이라고 불렀습니다. 현대 의사들이 이 기록을 분석해보니까 결국 다 똑같은 병이더라고요. 바로 황색포도상구균이라는 세균 감염이었던 겁니다. 이 녀석은 지금도 우리 피부에 살고 있어요. 평소엔 아무 문제 안 일으키다가 면역력이 딱 떨어지는 순간 피부 상처를 타고 침투해서 난리를 치는 거죠. 처음엔 목이 물린 것처럼 빨갛게 부어오르다가 이틀만 지나면 탁구공만하게 부풀어 오르고 일주일 지나면 주먹만 해집니다. 안에는 노란 고름이 가득 차 있고 만지면 뼛속까지 울리는 통증이 느껴지죠. 현대의학 용어로는 피하농양, 봉화징염, 림프염, 심하면 골수염까지 진행되는 건데 조선 사람들은 이 모든 단계를 그냥 종기라고 뭉뚱그려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치명적이었느냐? 지금이야 병원 가서 항생제 처방 받으면 3일이면 낫잖아요. 그런데 조선에는 항생제가 없었습니다. 페니실린이 발견된 게 1928년이니까 조선시대엔 꿈도 못 꿀 약이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치료했냐? 침으로 고름 짜내고 약초 달인 물로 찜질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어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거였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도 안 낫는다는 거예요. 고름을 다 빼냈다고 생각해도 균이 뼛속까지 파고들면 또 차오르거든요. 그럼 또 째고 또 짜내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상처는 점점 커지고 환자는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다가 결국 폐혈증으로 죽습니다. 폐혈증이 뭐냐면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서 장기가 하나씩 망가지는 거거든요. 신장 망가지고 간 망가지고 심장 멈추고 끝입니다. 조선시대 기록 보면 고열이 나고 헛소리를 하다가 숨졌다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게 전형적인 폐혈증 증상이에요. 21세기엔 항생제 주사 한 대면 막을 수 있는 죽음을 조선에서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더 황당한 건 왕들이 일반 백성보다 종기에 더 잘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최고의 음식 먹고 최고의 의료진 거느리고 궁궐에서 안전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병에 더 취약했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조선 왕들은 목욕을 안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못했어요. 유교 사상에서는 몸에 함부로 물 붓는 걸 좋게 보지 않았거든요.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고 해서 부모님께 받은 몸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왕들은 1년에 몇 번 정도만 목욕했어요. 나머지는 수건으로 몸 닦는 게 전부였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땀 흘리고 먼지 묻고 그 상태로 며칠씩 지내는 거예요. 피부에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죠. 두 번째, 왕들은 하루 종일 앉아만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신하들과 회의하고 문서 검토하고 책 읽고 그게 일상이었어요. 엉덩이와 등, 허벅지에 계속 압력이 가해지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 부위 피부가 약해지는 겁니다.
거기에 비단 옷 입고 두꺼운 도포 걸치고 하니까 통풍도 안 되고 습해지죠. 세균이 번식하기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왕이라고 하면 다들 편하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24시간 긴장 상태였어요. 신하들 눈치 보고 외척 세력 견제하고 왕실 가족 간의 암투를 관리하고 나라 살림 걱정하고 이게 매일 반복되는 거죠. 현대의학에서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일 등 공신이라고 밝혀졌잖아요. 조선 왕들은 이 스트레스 속에서 평생을 살았으니 면역력이 바닥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번째, 영양과다였습니다. 이것도 아이러니한데요.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왕은 영양과다로 병에 걸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진짜 그래요. 왕의 수라상에는 매끼 수십 가지 음식이 올라왔고 대부분이 고기와 기름진 음식이었습니다. 운동은 안 하는데 칼로리는 엄청나게 섭취하니까 비만이 되고 당뇨가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실제로 조선 왕조실록 보면 임금께서 요즘 살이 많이 쪘다는 기록이 자주 나옵니다. 그럼 조선 의사들은 이 종기를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동의보감을 보면 종기 치료법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금운화, 황련, 감초 같은 약재를 려서 먹이거나 바르는 방식이었죠. 침으로 고름을 빼내는 방법도 썼고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었느냐? 솔직히 말하면 거의 없었습니다. 약초가 항염 효과는 있었겠지만 세균을 죽이는 능력은 없었거든요. 고름을 빼내는 것도 일시적일 뿐, 뿌리를 뽑지 못하면 다시 차올랐고요. 가장 충격적인 건 치료 과정에서 오히려 감염이 더 퍼진다는 점이었어요. 지금은 수술할 때 멸균된 도구 쓰고 소독하고 항생제 투여하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엔 침을 그냥 불에 달궈서 쓰거나 술로 한번 닦고 쓰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세균이 들어가서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았죠. 왕이 종기로 고생한다는 소문이 돌면 전국에서 온갖 민간요법이 올라왔어요. 지렁이 말린 가루 바르면 낫는다, 쥐똥 태운 재를 먹으면 낫는다, 이런 황당한 처방들이 실제로 실록에 기록돼 있습니다. 그만큼 어이들도 속수무책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종기가 성병 아니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아닙니다. 종기는 피부 세균 감염이고 성병은 완전히 다른 병이거든요. 이런 오해가 생긴 이유는 조선 후기에 매독이 유행하면서 매독으로 인한 피부 궤양을 종기로 착각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매독도 피부에 병변이 생기니까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였던 거죠.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질병입니다. 종기는 황색 포도상구균이 원인이고 매독은 스피로헤타라는 세균이 원인이에요. 동의보감에도 이 둘을 구분해서 기록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왕들이 몸이 약해서 종기에 걸렸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체질적으로 약했다기보다는 생활 습관과 환경이 문제였던 거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목욕 안 하고 앉아만 있고 스트레스 받고 과식하고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겁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바로 정조입니다. 정조는 1800년 6월 등에 난 종기 때문에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실록을 보면 그 과정이 정말 처참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처음엔 작은 부스럼이었는데 한 달 만에 주먹만하게 커졌고 고름을 빼내도 계속 차올랐죠. 어이들이 온갖 약을 써봤지만 소용없었고 결국 폐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정조는 조선시대의 최고의 개혁군주였잖아요. 수원화성 건설하고 규장각 설치하고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치던 사람이었는데 고작 피부병 하나 못 이겨서 죽은 겁니다. 만약 정조가 200년만 늦게 태어났다면 항생제 한 알로 완치됐을 거예요. 그리고 조선의 역사도 완전히 달라졌겠죠. 경종도 마찬가지입니다. 1724년 8월 다리에 난 종기가 악화돼서 37세에 죽었어요. 경종은 원래 몸이 약했던 데다가 정치적 스트레스까지 겹쳐서 면역력이 바닥이었죠. 현종도 1674년 등창으로 34세에 사망했고요. 이렇게 역사책에 이름 남긴 왕들이 하나같이 종기 때문에 요절한 겁니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사실 백성들도 종기로 많이 죽었습니다. 다만 기록이 안 남았을 뿐이죠. 왕은 실록에 자세히 기록되니까 우리가 아는 거고, 평민들은 그냥 병으로 죽었다는 한 줄로 끝났을 거예요. 어쩌면 조선시대 사망 원인 1위가 종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흔하고 치명적인 병이었던 거죠. 재밌는 건 신분에 따라 생존율이 달랐다는 겁니다. 왕이나 양반은 어이가 붙어서 치료를 받으니까 그나마 살 확률이 있었는데 평민들은 아예 치료를 못 받았거든요. 그냥 집에서 죽어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경우엔 평민이 더 오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평민들은 매일 노동을 하니까 혈액순환이 잘 됐고 자주 씻을 수는 없어도 땀을 많이 흘려서 노폐물이 배출됐거든요. 또 스트레스도 왕보다는 덜했을 거고요. 물론 영양실조나 다른 병으로 죽는 경우가 많았지만 적어도 종기만큼은 왕보다 나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조선시대에 종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있긴 했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몸을 깨끗이 하고 습한 곳을 피하고 마음을 편안히 하라는 내용이 나와요. 지금 봐도 정확한 조언이죠. 문제는 왕들이 이걸 실천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목욕을 자주 할 수도 없었고 습한 궁궐을 떠날 수도 없었고 마음을 편안히 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예방법을 알면서도 못 지킨 거죠.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온천이 종기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걸 조선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몇몇 왕들이 온천에 가서 병을 치료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온천수의 미네랄 성분이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줬던 거죠. 하지만 이것도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내려볼까요? 조선 왕들을 죽인 건 종기가 아니었습니다. 항생제가 없던 시대 그 자체였던 거죠. 만약 조선 시대에 페니실린만 있었어도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정조가 더 오래 살아서 개혁을 완성했을 수도 있고 경종이 후사를 남겨서 왕위 계승 문제가 안 생겼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역사의 만약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한계 속에서 살다가 갔고 우리는 그 기록을 통해 배우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 병원 가서 약 받아 먹잖아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특권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조선 왕도 못 누린 치료를 우리는 당연하게 받고 있는 거거든요. 항생제 한 알의 가치가 왕의 목숨보다 귀했던 시대, 그 시대를 잊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